시작할게요. 오늘 좀 보시고. 오늘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도 제3 지대장께서 이렇게 불신 자살을 할 정도로 지금 현 그 정세 속에서 노동자들이 참 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또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정도였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목숨을 20대에 그 노동자의 목숨 값이 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최근에 그 원청 회사의 사장에게 무죄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또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물론 우리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회동 그 지사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처절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밑에 걸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노동 정책의 성격과 노동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권영숙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권영숙 박사님은 우리에게 매우 새로운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에 비해서는 저에 비해서 연배가 한참 미친 사회학 박사시고, 원래는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영재입니다. 참 훌륭한 학자시고 지금도 한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현역 노동 전문가십니다. 권영숙 박사님을 모시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제 우리 박수로, 물론 그 후에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는 우리 손 목사님께서 말씀을 논찬을 해주실 텐데요. 이따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은정 목사님은 나중에 소개를 드리고, 이제 권영숙 박사님을 박수로. 앉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영숙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노동사회학자라고 이제 표현해서 신문칼럼을 쓸 때 노동사회학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필드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에 더 가까운데요. 정확하게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주로 제 연구 주제로 삼아왔고, 박사님부터 이후에서 큰 논문들도 대체로 그런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민주주의 노동연구소라는 걸 지난 3월에 설립해서 여러 연구자들, 대학과 대학 밖에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지금 제가 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직은 그 소장, 민주노동연구소 소장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2011년 희망버스 도산에서 언론에서 제안을 해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노동 쪽에서는 잘 압니다. 사회적 파업연대기금, 일명 사파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13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단체 제목처럼 사회적 파업의 사회적 연대 기금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파업에 대해서 사회적 연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13년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까지 86회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작년에 교통고 대우조선 파업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파 작은 희망버스라고 해서 그때 당시 버스도
발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러나 최근에 와서 연구소를 차린 이유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연대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등장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우리의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바로 직후에 7, 8,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불리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자체가 한국의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나라마다 민주화 이행 방식들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면서 민주화 투쟁에 같이 했던 민주화 운동도 있지만 한국처럼 민주화 운동이 6월 항쟁을 만들어낸 이후에 바로 한 달 뒤에 울산의 현대엔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고 그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노동자 투쟁이 2,500개 민주노조를 만들어내면서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노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걸 대중적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기조가 되어서 지금의 민주노총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산실 내셔널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꽤나 민주화 이행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좀 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심화를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점, 그 다음 우파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점, 그다음에 반대편에서 노동계급, 한국에서는 노동계급이란 말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쓰는데요. 한국 노동계급의 현실은 매우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양극화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양극화가 아니라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대비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 규모별의 이제 대비도 있는 거고요. 여성 노동과 남성 노동의 차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말은 정규직 안에서 1차 정규직, 2차 정규직에 따라서 임금 구조부터 시작해서 근로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왜 이런 식의 노동계급의 분열과 분리들이 이루어졌는가? 또 하나는 그게 노동권에 관해서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해버리려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법은 요걸 가지고 앞부분 이야기를 제가 줄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격과 노동종문적 민주주의 가능성인데 이 이야기에 가기 위한 전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그 속에서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 그 동학이라고 할까?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국 민주화 과정의 경로의 특징을 좀 짚어봐야 되고 그 속에서 한국 노동계급 노동권과 노동 현실은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정권 이전도 이것도 없다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아까 제가 필연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보다는 연속성을 좀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의 우리의 분위기에서 반윤석열 심판과 퇴진론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냉정한 시선으로 그 차이를 바라보기 전에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어떤 노동 구조를 만들어냈길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더 냉정해지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이야기가 진행된 점 죄송하고 그랬을 때 앞에 이야기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속에서 사실은 그 6월 항쟁과 7월 노동자 대투쟁의 차이가 중요하고 그 어떤 엇갈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한국 노동 운동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현실도 사실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실 다극화되고 있다. 갈라치기라고 표현을 하죠. 비정규직화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비정규직화라고만 말할 수 없는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자본주의 속에서 플랫폼 노동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들은 비정규직 뭐랄까 자꾸 한국말 영어가 나올 비정규직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부러워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울산에 있는 노동자에게 1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 꿈도 못 꾸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해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은 뭐냐면 현대자동차 1차 밴드의 비정규 노동자예요. 그들 노동자도 4천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노동자들의 20%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250만 원,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매우 임금이 양극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노동시장에서의 이 차별화된 현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양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비집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선악과 흑백의 논리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봐야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 왜 양해동은 죽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할 이야기의 전체적인 논조가 될 것 같고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데 저희 시간 얼마인가요? 얼마 됐지? 아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될것 같아. 네? 한 40분 정도. 40분. 네네. 지금 제가 한 5분 썼으니까 한 3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재촉을 안 하길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여기 PPT에다가 한 이야기인데 제목에 저는 키워드만 일단 좀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뭘 이제 강의를 어느 곳에서 하든 키워드를 일단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일단 읽어드릴게요. 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야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존심과 자긍심, 변화와 병협, 자기해방과 노동해방, 인간해방, 노동 존중의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네 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키워드는. 그 다음에 자존심과 자긍심을 말하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요 컷하고 제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네요. 누구의 유서입니다. 아시겠죠? 네, 건설노조 조합은 고 양해동의 유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날에 강릉의 법원 앞에서 법원 마당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신화를 부리고 분신하고 서울로 헬리콥터로 이동하여서 한양선지병원에서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말한 게 자존심이에요. 노동자로서의 자존심. 집시법도 아니고 말이지. 공갈이랍니다. 라는 거죠. 업무방해는 근데 재미있는 이 표현에 있는 게 뭐냐면 업무방해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노동조합의 노사들을 위해 역대 정권이 모두 다 사용했던 조항이에요. 업무방해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형법에 있어요. 형법, 네, 313조입니다. 제가 법대 출신이라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노동연구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형법의 업무 방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사분규라고 하는 어떤 공법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형법화했다, 범죄화했다. 영어로 표현한 크리미널리제이션이라고 말해요. 크리미널, 범죄자죠. 그러니까 이걸 범죄화 이미 한 과정은 이미 있었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차마 공갈이라고 붙이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요만큼이다. 그 말입니다. 공갈죄가 있죠. 또 공갈죄도 형법에 있어요. 그 공갈죄를 할 수 있는 게 민법적으로 이제 공갈의 범위를 획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사기와 공갈이 같이 가죠. 공갈과 사기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요번에 이것 때문에 알아봤어요. 사실 양해동 동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공갈은 뭐고 사기는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는 그렇게 공갈 친다는 표현은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사기라는 거는 잘못된 틀린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소위 구라친다는 표현이 사기에 해당하고요. 공갈은 특정한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공갈이라고 그래요. 알고 보면 사실 공갈과 사기 별 차이가 없다가 될 텐데 어쨌든 야든 공갈죄를 누구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건설 노동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건설 노동의 특징을 알다시피 노가다라고 말하는 건설 현장의 상황에서는 시저널, 그러니까 계절적 노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노사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다단계로 진행이 돼요. 원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주를 두면 그 다음에 건설회사
그 다음에 뭐 건설회사가 또 도급을 해가지고 몇 개나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팀별로 움직이고 있고, 이곳에서 어떤 집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집단적 노사관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권리가 없는 상태로 지냈던 것이고, 권리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어쨌든 자신들은 노동자이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집단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다음번에도 고용해달라든가, 이 노동을 한 달짜리면 한 달짜리 정확하게 시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일자리 문제, 두 번 체불임금 받아내기,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체불임금 못 받으면 맨날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공에 올라와서 돈 내놔라 이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불쌍해라,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런다니, 목숨 아까워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집단화되면 공갈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인데, 이분은 그걸 자존심과 자긍심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다른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빼고 이야기하는 재밌는 말이 많은데, 얘는 제가 이제 썼던 글 중에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요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한국 사회 노동 문제의 키워드는 노동 존중이라는 어휘로 일순간에 수렴되었다. 아시죠? 노동 존중이라는 말이 갑자기 많이 등장했습니다. 재밌는 건 저는 이 말 나오기 전에 노동 존중이라는 말을 개념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재밌죠. 그 다음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데 노동 존중이란 무엇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노동 존중이라는 의의를 정치적인 수사와 레토릭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의하고 분석적인 청의에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모습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쏙쏙 들으시죠? 네. 그냥 노동 존중이란 추상적인 의의는 아주 공할 뿐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의해낸다면, 그리고 분석적인 청의에서 어떤 수준의 노동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재인 정부가 해냈을까요? 그 지적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왜 이것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넘어가면 의문과 문제 제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상식을 되게 흔들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노동에 관해서도 상식적인 견해가 많아요. 진보 쪽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전혀 그 상식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상식을 어디로부터 배워왔지? 그 상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 나는 사회적 인간인데, 혹은 우리는 지배계급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조선일보를 이용하고 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는 얼마나 얼터너티브한 대안적인 상식을 구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노동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단어로 노동권, 노동인권, 어려운 단어라고 제가 표현했네요.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주 쉽고 쉬운 그다음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적인 일상적인 단어로 노동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근로자에서 노동자를 받는 걸 대단한 천지개벽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 메이데이 5월 1일 기념절이 된 것만도 얼마나 대단하냐. 근로자가 노동자가 된 것을 우리는 마치 세상이 체제가 병역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뭐라고 격칭하고 있는가도 중요해요. 근로하는, 그냥 근면한 어떤 노동을 하는 자로 보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단어보다는 그냥 노동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가치 중립적이 되죠. 그런데 과연 가치 중립적이긴 하나요? 혹은 우리가 가치만 갖고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가치 이상한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호칭이 돼야 되고, 정치적인 호칭이 돼야 되고, 권리 주체로서 호칭이 되어야 돼요. 노동자에게 그게 있나요? 자, 가능하죠.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서 있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간에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나와 노동, 혹은 나의 노동, 우리 혹은 노동계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확대를 해보자면,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혹은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노동자인가? 여러분은 노동자인가요? 주부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가?
아니면 1인으로 있으면서 자본이 고용되지 않은 사람 노동을 하지 않는가? 노동은 하는데 노동자가 아닌 존재들은 무엇인가? 맞죠? 자본가가 있어서 채용되거나 고용 구조 안에 있으면 노동자인가? 지금 한국의 노조법은 딱 그거예요. 상용 고용의 형태에 있는 자들이 노동자입니다. 법적인 노동자 개념이에요. 그게 한국의 노동. 그래서 노동법 2조가 이번에 개정안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흔히 말하는 이야기. 아니, 도대체 어디서 노동법을 공부한 것이야? 뭐, 누구다 변호사라는 자가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노동이 존중이야. 그래도 인정. 노동이 존중이라고 치자. 노동 존중 개념 한번 파봅시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번 파볼까? 노동 존중 뭐니? 내가 노동 존중이라고 말 예전에 한 번씩 했던 말을 이분이 그냥 하네. 물론 내 이야기를 듣고 할 리는 없었어요.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저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노동 천시의 사회고 노동 존중이 필요한 사회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게 뭔가 관념적이지만 이상적이고 가야 될 사회 같은 상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도 참 좋아요. 그죠? 그 정도면 해도 어디야.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좋아요. 그 신호. 근데 문제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와 나라를 구체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나라와 노동권이 있는 나라의 차이는 그럼 뭘까? 혹은 노동 존중 사회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사회를 우리 노동 존중의 사회라고 하는가? 반대말이 뭐죠? 노동 존중의 반대말? 응? 네? 아니죠. 노동을 존중이 아니죠. 그렇죠. 노동 존중 리스펙트의 반대는 천시죠. 폄하 디그레이딩 이런 거 내가 자꾸 말하네. 천시죠. 천시. 노동을 천시하고 혐오하는 게 조금 더 강한 개념. 그 조금 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존중과 천시, 혐오와 적대를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는데 노동 존중이 반대면 노동 천시죠. 즉설적으로 그 말은 한국은 노동 천시의 사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동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거는 대표적 온 동네에서 들은다고. 이 사회에 만연한 노동 천시는 초등학교 설문조사를 하면서 노동자 이미지에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 그 말이 제일 신기했어요. 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동자일 텐데 이 친구가 노동자를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노동자는 과연 뭘까? 그게 저는 되게 충격이에요. 이게 오래된 2017년인가 나온 설문조사고 한 해마다 가끔씩 해요. 저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되면 안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도 나오고요. 힘든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 노동자인 부모들도 그런 의식을 교정하지 않아요. 나처럼 노동자가 되지, 뭐, 펜대 돌리고, 뭐, 어쩌고하라. 그 인생도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사실은. 구질구질한 일하기는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노동자에 대해서 존중이나 존경보다는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게, 초등학생의 그 노동자 이미지에 드러나 그만큼 두 번째는 그거는 단지 천시가 아니라 그 천시에는 노자 관계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그만큼 아까 말한 억압 뭐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처럼 그만큼 이제 천대받고 있다라는 노동 조건, 노동자의 지위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적이기도 한 말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예는 무수히 맞으려고 끝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롱 하나 이야기를 하면 코롱에는 그룹 회장한테 모든 노동자들이 나와서 운동자에 절을 하게 만들어요. 계약관계인데 그죠? 근로계약인데 나는 단지 나의 노동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인데 무슨 이런 근대적이지 못한 비계약적인 관계가 있냔 말입니다. 뭐 많아요. 노동조합인 사람과 노동조합 아닌 사람을 나눠놓고 노조원들에게 꽃에 페인트 칠하고 일을 하게 만든다든가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금융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 참여하겠다고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방에 가둬놓고 집회 시간 끝날 때 감금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불법적이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신고되거나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노동의 차별과 착취와 양극화를 말하죠. 1억 2천 받는 노동자도요, 결국에는 자본 앞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 현실이에요. 노동이 존중받습니까? 월 1,000만 원 받는 거 뭐하나, 그죠? 이 점에서는 존중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존중이라는 말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존중을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회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노동에 대한 존중을 사회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존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존중을 다른 말을 바꾸죠. 인정이에요, 인정.
그냥 네가 존중하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 없거든? 이런 거죠. 나를 너가 천시하든가 말든가 그것도 나도 관심 없고 나도 너를 천대하고 나도 자본가를 경멸할 수 있거든. 그죠? 존중도 경멸도 천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혐오도 아무 의미 없어. 솔직히 제가 말하는 남는 건 딱 하나의 적대예요. 적대. 계급 적대. 그리고 남는 건 또 하나 인정과 적대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회과학자의 저는 냉정한 시선이에요. 존중은 인정의 문제로 대체해야 된다. 노동 존중은 노동 인정이야. 뭐 인정하는 거지? 노동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자라는 특수한 집단에게 주어진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집단에 대해서 만들어진 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노동 존중은 세 가지의 인정, 투쟁, 인정의 의미로 전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아주 간단하죠. 이건 제 논문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노동 존중이라는 말하면 시해 갖고 말이에요, 그죠? 뭐 해주는 것 같잖아. 아니거든. 우리는 여기서 당당한 노동자다라고 말을 노동자들 할 때 그 말은 우리 존재 인정하라는 말이잖아요. 존재로서 인정하면 돼요. 각자의 존재로서 인정하면 돼. 뭐 천시고 뭐 경멸고 없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뿌리를 뽑을 수도 없는 것이며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는 사회이고 자본가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노동자 5천만 중에 1720만이라서 지금은 아니죠. 2,500만의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레토릭으로 말하는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저는 그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헌법에 있는 33조 1항을 너희들이 말해주면 지켜라. 자본보다 헌법이 위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힘은 우리가 만든 힘이니까 인정해라. 인정 안 하면 싸워서 쟁취하는 거고 그게 파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의 문제와 적대의 문제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는 있다라고 보는 게 노동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 존중을 사회과학적으로 정리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계급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가로 인권이 아니라 특수한 시민권으로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 가로 노동자들이 참정권,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결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일반적인 정치적 시민권에 입각해서 인정해 주는 것.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것 그대로를 해라 이야기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라. 이 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에 써놓은 대로 해라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지.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러면 근데 한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아직 25분 정도 있나요? 네, 하세요. 실제로는 한 7, 8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냥 했어요. 괜찮아요. 한 15분 정도나 20분. 질문에서 한 얘기가 듣고 나서 하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국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라는 걸 해봐야 됩니다. 여기 설명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설명은 설명이죠. 묘사하는 게 지금까지 묘사하고 지적이었다면 뭔가 적실이었다면 이제는 설명해내야 돼. 왜 이렇게 됐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가 설명, 인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그럼 질문합니다. 자 비교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 왜 다른가 말이지. 아까 말 파업에 대한 태도는 왜 나라마다 다르지?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그 나라는 완전한가? 그것도 질문할 수 있죠. 그 사회는 노동존중 될 수 있는가도 질문해. 근데 또 어떻게 또 같은가도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비교사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고 부러워하기가 가장 만연하게 노동정책이에요. 그죠? 온갖 대통령 후보가 다 나오면 걔네들이 뭘 하냐면 우리는 네덜란드 모델이 필요해. 우리는 노르웨이 모델이 필요해. 우리는 핀란드 모델이 또 뭐 있지? 싱가포르 모델 등장을 시킨 사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그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다른 나라의 케이스에 어떻게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일단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한국의 노동자 쪽수가 많기 때문에 뭐라도 말을 해야 돼. 선거 앞두고는. 세 번째는 자기 나라의 현실을 참작하기보다는 남의 나라 현실을 빗대서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는 거 아까 좀 전에 말한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나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아무도. nobody. 아무도 안 해요. 문재인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는데 그게 전제돼야 되는 생각이 이겁니다. 제가 비교사회도 하는데 어떤 사례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첫 번째. 어떤 사회도 역사상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절대 옳지 않아요. 미국 모델도 안 하고 영국 모델도 안 하고 프랑스 모델도 안 와요. 사회적 경제 운운하는 독일 모델 오지 않아요. 절대로. 왜? 조건이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시간에 사는데 어떻게 그게 옵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두 번째, 어떤 사회의 모습도 이게 과거에 축적된 결과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과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회를 닮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역사와 다른 사회로 이미 축적된 결과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거. 세 번째는 지금 바꾸지 않은 미래도 똑같다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서구에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여행이나 시민혁명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80년대 민주화 여행을 겪었다는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남아공이나 대만이나 뭐 나라들이 많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민주화 여행이요. 이게 이제 키 퍼즐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이것만은 다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은 노동자 운동이 아까 말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단절됐고,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노동계급은 경제적 동원 체제 안에 있었다. 근데 87년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조합운동이 소위 민주노조운동이라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성과와 한계가 있다. 어떤 노동의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대중적 노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노동을 통한 체제 포섭 과정이기도 했으며, 선별적인 통합의 과정으로 인하여 노동 내부의 차별과 그죠? 차별 구조는 더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7년 이전에 이렇게 다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노동자들이, 제 말, 노동자들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봤자였어요.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알아? 임금격차보다 가장 임금격차 큰 게 뭐였을까요? 87년 이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데, 다 그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뭐죠? 임금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뭐였을까요? 87년 이전에? 여성, 남성, 젠더. 그 다음에 학벌. 두 가지였어요. 고졸, 대졸. 그래서 대학 가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거 두 개 딱 보면 나와요. 임금격차 보면 가장 크게 100으로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어떤 임금격차가 나는가, 가장 큰 것과 작은 걸 보면은 그 차이를 맞는 젠더고, 두 번째가 학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지? 자, 뭐죠? 정규직이나 비규직의 노동시장의 채용 방식 차이 하나. 두 번째가 이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기업 규모예요. 기업 규모가 10,000명 이상이냐, 10,000명 이상이냐, 5,000명 이상이냐, 3,000명 이상이냐, 300명 이상이냐, 50명 이상이냐, 50명 언더냐, 50명보다 30명이냐, 30 말고 5인 언더냐. 5인 이하 사업장은 어떻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르면 모든 노동법에 적용에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자, 한국에 5인 이하 사업장 없나? 돌아가면 다 동네방네가 5인 이하 사업장이잖아요. 슈퍼마켓은 5인 이하 사업장 아닌가요? 모든 노동자들이 갑자기 노동권을 이걸 유보됐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가장 중요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요소가 됐어요. 어떻게? 87년 이후에 노동체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정치적 민주주의와 노동의 시민권 사회. 왜 이런 간극이 벌어졌을까? 왜 노동은 지연된 시민권 속에서 이렇게 착취 내지는 탄압 내지는 혐오 내지는 천대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권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체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시작부터 그랬어요. 87년 노동법은 언제 통과됐냐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만들어져서.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분들 여야께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야당인 시절에 김종필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을 때 노태우가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에 12월에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노동법은 10월에 통과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대통령 분명히 민주정부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정부에서 대통령 된 다음에 노동법을 개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의 요구고 여야가 별 생각, 딴 생각 없이 노동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87년 노동법이 뭐 자랑스러운 87년 헌법과 함께 만들어진 87년 노동법이 뭐였다고? 80년 노동법의 재현이었어요. 반복이었어요. 딱 하나 차이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기업별 노동조합들의 교섭에 대해서 약간의 길을 터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소위 말하는 상금조항 그대로 있었고, 여기서 상금조항이 뭔지 모르신다면 하나는 복수노조 금지, 두 번째는 제3자 개입 금지, 세 번째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예요. 이게 80년 전두환이 만든, 국보위가 만든 노동법의 가장
악소 조항, 악소 뭐라고 그러지? 독소. 독소 조항 맞아요. 독소 조항 완전 웃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독소 조항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복수노조 금지라는 이야기는 민주노조를 불법화시키는 딱 도구가 됐고 당연히 제3자 개입 금지는 산별하거나 전도나 이런 거 못 만들게 만들고 그냥 다 바로 할 수 있고 다 불법이야. 그 다음에 정치활동 금지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행위의 한국의 노동법이에요. 그 노동법이 언제 고쳐졌다? 개정 87년, 97년, 10년이 걸렸는데 9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뭐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그런 시민권을 보장해줄 것 같은 노동의 시민권을 보장해줄 뭐 했지? 그때 아웃소싱, 사내어청 도입 등등 비정규직 도입했잖아요. 저 개별적 노사관계의 변화라고 흔히 아주 이쁘게 말하는 내용이 벌어집니다. 무슨 뭔지 아시겠죠? 그걸 누가 했죠? 97년에 총파업을 거쳐서 했는데 해가지고 3년을 유예를 했는데 곧바로 외환위기가 터지고 김영삼과 김대중 손잡더니 노사정 합의를 하자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바로 뭐냐? 이 노사정 합의에 따른 개정법이에요. 97년 3월에 나온 노동법이 뭘 했느냐? 바로 이걸 했지. 비정규직 도입. 그래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하고 한국 비정규 시대로 들어갑니다. 노동권은 선별적으로 부여되고 지체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한 게 있으니까 없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이런 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문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민주화는 한마디로 노동 배제적 민주주의였다. 이는 민주 보수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성격이었다. 정권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 체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까 말했던 노동법의 개정 과정에 다 드러나고 두 번째는 복지체제가 없었다. 혹은 허약했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복지체제를 조금씩 만들어 나갔어요. 그게 바로 노태우도 복지체제를 만들어내고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손댄 이유예요. 왜냐하면 복지체제를 그림을 가지고서 김대중이 복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람도 사실은 결국에는 복지체제에 대해서 가장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김영삼도 못한 복지체제라고 일부는 이야기를 해요. 복지연구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복지체제가 지연되거나 아주 이렇게 뒷구리만큼 쟁이를 했을까? 편의점 만들고 뭐 사대보험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 노태우 때 다 만들었거든. 그럼 노태우는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복지체제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복지체제는 사회복지국가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제 다른 관심인데 이걸 복지체 공부하는 사람 좀 잘하면 좋겠는데 너무 다 민주당 패거리가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고 그 다음에 고용체제는 불안정 고용체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노동에 대한 차별이 노동의 시민권을 지연시켰던 그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전환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는 뭐냐? 하나는 임금격차, 소득격차, 기업별의 임금격차 더하기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아까 말했던 그 부분. 그죠? 소득 성장률 어쩌고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도 사실 이 부분인데 그걸 잘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것도 전혀 종합적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 대통령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생각을 했나 할 의지가 있으면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지점이고 여하튼 그래서 단지 이 격차들이 이전 87년 이전의 젠더와 학벌 격차가 이제는 노동시장 채용 고용 형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기업별의 차이가 더 커졌다. 이게 심각해요, 사실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차이가 더 큰 건 기업 규모별 격차예요. 이거는 완전히 한국이 삼성공화국이 된다는 의미거든. 그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이 삼성공화국이 된 건 이것 때문에 이거가 더 관련이 있어요. 기업 규모의 임금 격차가 생기면서 기업 내부에서 노동조합이 민주노조지, 쟤네가. 민주노조가 기업과 단합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비정규직 도입에 대해 묵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현대자동차 다 그렇게 됐습니다. 97년 아까 노동법이 그렇게 신속하게 발현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정규직 노동조합에 반감이 있었습니다. 97년에 정리해고 도입을 했지만 정리해고를 도입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그 박곤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그게 이제 97년에 정리해고 조항을 처음 도입했을 때 나온 일인데 정리해고 도입하니까 한번 물어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제일 만만하지 않은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일 센 강성노조라고 하는 그 길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딱 때려요. 그랬는데 당연히 들고 일어나요. 움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도 우리가 말이지 칼을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식당 노동자들 자르자. 식당 노동자 누구? 여성 노동자. 그 사람들 그때 나는 누구? 정규직. 그때는 모두가 정규직이었거든. 어떻게 했겠어요? 정규직에서 가장 차별받는 존재들, 정규직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딱 자르는데 동시적으로 같이 합의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되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른 어떤 글에도 이렇게 썼어요. 당신들은 몰랐겠지. 현대자동차의 금속 중년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공장 안만 보호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식당 노동자를 제일 먼저 자르고 나니 청소 노동자를 자르고 운전기사를 자르고 경비 노동자를 자르고 다 어떻게 자르고 뭐 했겠어요? 비정규직화 시켰죠? 외주화 시켰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공장 안으로. 공장 안도 잘랐죠. 공장 안 자르면서 컨베이어 벨트 비정규직 다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 노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은 더 심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당 안에서만 공장 밖에, 현장의 공장 밖에서만 비정규직하고 외주할 줄 아느냐. 공장 안으로 들어온다. 공장 안에 들어왔어요. 현대자동차 40% 이상이 비정규직이에요. 조선소에는 80%까지 육박을 해요. 그러면서 레버리지 교섭력이 있을까요? 정규직 노조가? 결국 소속 부메랑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파업할 생각 못하면서 어떻게든 합의해서 자기들 이익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전혀 보편성이 없거든요. 제가 봐도. 비난 더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노동계급의 갈라치기라고 제가 O라고 써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이제 노동자 단결을 훼손하고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사회적 힘을 통해서 노동 현실을 바꾸고 강한 노동이 약한 노동과 단결하고 연대해서 계급 현실을 바꾸면서 노동권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한 인정받는데 실패했다고. 니만 인정받으면 뭐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와 같은 동료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한 너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2천을 받는 금융노동자께서 아무리 받고 비싼 강남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노동으로 존중받고 있느냐?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의 격화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소득이 격차되고 임금 격차라는 것들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격화되면서 97년 신자유주의라고 표현되는 변화 이후에 한국의 불평등 지수, 진위 지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이걸 가지고 미안하지만 이명박근혜와 문재인 정권은 달라요. 그거 공색한 소리입니다.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진위 계수가 0.06% 달라졌다고 민주정부에서는 뭐 불평등 해소됐니 어떤 이런 말 하는 거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해소된 거 아니에요. 기본구조 안 바뀌었고요. 복지라든가 지원금 이런 거 가지고 잠시 약간씩 트릭이 있었고 그거 갖고 맨날 싸웠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아무 의미 없는 언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이 그 짓 하는 것도 웃기고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냥 이 구조 속에서는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그때 위기에 빠질 것이다. 왜? 민주주의 한멸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현상이 생기니까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기업 민생은 해결하지 못해. 경제는 나빠지고 있어. 나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고 내 자식들은 더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 것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문제 몇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자산소득 문제, 분배소득 문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또. 우리 민주당 동네 사람들. 임금격차 문제가 아니라 자산소득의 문제가 더 크니까 사실은 문제 불평등의 요인이 다르대. 아니에요.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에는 자산소득 이전에 임금소득과 소득격차 문제가 첫 번째. 그거 속에서 자산소득의 문제가 불거졌고 그 자산소득에 더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 문제는 우파 정권이나 민주정권이나 내각을 다들 문제가 많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산소득을 완전히 뻥튀기 하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불평등의 사회가 됐고 한국 국가의 불평등 지수 OECD 안에서 1등 내지 2등을 다투고 있다. 칠레 다음 2등가 이렇더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다네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자꾸 비하자 그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화가 나면 약간 이런 개념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조금 자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갈라치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임금소득과 소득격차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도 그 갈라치기가 한 발 두 발이 아니라 세 발 네 발로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완전히 노동자로 불리지 않은 노동자들이 막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이제 노동 정책에서는 중요하다고, 복지나 아까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주제는 노동계급 내의 갈라치기가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힘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까 말했던 노동 존중의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만들어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했고, 있죠. 그 다음에 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세 페이지가, 네 페이지가 남았는데 막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죠. 딴소리가 듣고 가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온만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썼어요 사실. 이가 40페이지 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행님 노동정책을 주로 계속 연속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노동 조건이 어떤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대비인데요.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 다 나와요. 사실 헌법 13조에 있는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어. 그럼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사실 한국에서 보면 재밌는 거, 임금 문제는 한국 임금 인상 특히 더 이상 못해요. 노동자이냐 사용자냐 이야기하느라고, 그죠? 나 노동자예요 라고 밖에 뭐라 임금 인상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없죠. 할 수 있는 유일한 데는 대기업에 다막부자네 슬쩍슬쩍 10% 해라, 뭐 20% 해달라, 그렇게 된 적도 없지만 보너스라든가 상여금을 통해서 정규직의 대공장의 노동자들이 보전받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요번에 드러났다. 통상임금 소송에 받은 세상의 기본 임금은 최저임금이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이게. 정말 이건 재밌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의 자본가와 국가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봐라 최저임금이 그렇다더라. 대공장이 최저임금 사업장이 돼버려서 졸지에. 왜? 통상임금만 맨날 올려놨으니까. 상여금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놨으니까. 그걸 가지고는 통상임금 소송을 했어요. 했는데 다 내놔라고 했거든. 소급하려고 다 내놔라 했더니 이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래 줄 수도 없는데 쇼를 봐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요만큼은 엄청나게 쓰거든요. 다 이렇게 이제 퉁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교환을 한 다음에 역습을 가한 게 문재인 정부에 시작된 일이에요.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 구조로 바꾸는데요. 산입금을 범위를 바꿔야 돼. 임금의 개념부터 바꿔야겠다면 최저임금을 건드린 거야. 최저임금 건드리니까 최저임금 사업을 최저임금 노동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걸 선진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이 바신 분들께서. 자본가한테 좀 말려들었던 면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반노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도 모르나.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치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상한선처럼 됐어요. 그걸 우리 윤석열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차등임금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차등화 시켰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못 받은 지 벌써 25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여성 이주 노동자부터 차등임금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동일임금 동일임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완전 자중질환에 스스로 논리의 충돌 속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노동시간도 마찬가지. 장시간 노동시간에 단축 유연한 노동시간 프레임으로 되면서 최단시간도 가능하고 최장시간도 가능하게 만들다, 이렇게 됐잖아. 그건 누가 했게?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 노동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다 도입한 거예요. 69시간 그때 다 나왔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법정 노동시간, 주 5일 48시간, 이것만이 법정 노동시간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근데 지금 얼마까지 노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를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하기 위해 노조법을 몇 번 바꿨는 거예요. 사실은 노조법과 금기법을 3번이나 손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쟤네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가만히 있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한 거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추가할 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노동정책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총선이든 뭐든 다음에 올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정책은 복잡하다, 노동정책이 그냥 곧바로 오르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논리화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뭔가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말려들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윤석열의 또 남았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정책 일관적이다. 노동유연화, 구조조정 정치, 노사관계 선진화, 사회적 대화, 이 모든 것들을 문재인 정부도 하고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는 중이다. 경산노예 안 없애고 있는 거 보세요. 형식을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통합을 위한
노동통합적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였다고 말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들, 노사정이라는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보세요. 언제나 보면 아까 말했던 노동을 계약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작동했던 대화기구였다는 거죠. 결국 교환이에요. 냉정하게 교환하는데 무슨 교환을 하느냐의 문제에서 노동은 과연 자신의 교환을 동등하게 하고 있는가? 분가 교환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사회적인 감시 내지는 사회적인 연대 내지는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고 그동안은 교환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고 교환의 주체나 대리도 분명하지 않았으며 교환의 결과를 보증하는 국가 역할도 엉망이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교환을 하려고 작정하면 제대로 교환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교환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해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역대 정권들과의 차이 혹은 전임 정권과의 차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그냥 정리 간단하게 분명히 지금 민주주의 파괴와 민주주의 혐오가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파괴 속에서 혐오 정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파괴에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노동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 속에서 혐오 정치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노동 카드가 가장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정권의 방위, 지지율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하나의 시각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이 유사한 혐오 기제의 작동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시각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요.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뭐냐면 이것은 기왕에 지속되어 왔던 노동 조도 정치, 노동 유연화를 완성하는 단계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혐오의 정치를 통해서 보수 지지율을 제고하는 그런 수준, 정권 통치 차원을 넘어서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노조 탄압, 노동 조건의 악화, 노동권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각일 수 있죠.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얘가 되게 지금 여러분이 원했던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취임 이후에 1년의 노동자 추진과 대응을 볼짝 시면 6월에 화물연대 1차 파업이 있었고 7월에 대우조선에서 보통고 조선하천 제51일 파업이 있었고 11월에 화물연대 2차 파업이 있었고 이때 이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내면서 공정위에서 화물연대 기사들은 개인사업자고 공정법을 위반했으면 노조는 사업자단체다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맛을 저는 봤다고 봐요. 그 다음에 2023년 올해 와서는 2월에 북한 연계 간첩단 사건을 일으키고 3월에 와서는 노조 업무조사와 국고보조금 전수조사와 건설노조에 대해 사기 공갈 횡령죄로 조사를 하는 2,500명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릉의 건설노조 간부 양해동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응인데 보면은 뭐 노조 탄압이요, 뭐 노동자들도 탄압하고 뭐 다 같이 나서야 되고 이것만 보이겠지만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보자면 이것이 노동카드를 쓰고 있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고 회보 정치를 가동하는 건 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후자의 아까 말 두 가지 인식 중에 후자의 입장이 있는데 너무 말을 길게 쏙도검 있게 하는 게 제가 좀 희한하던데요. 그래서 후자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던 이미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사문화되었을 뿐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뼈대는 동일하다는 점. 이 점에서 저는 사실은 이 정부만 아니면 돼요라는 이야기는 옳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죠. 화물연대의 화물차법은 언제 만들었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다. 노무현의 민주당이 만들었다. 경사노위는 누가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 최저임금 아까 말했던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면 청와대 임종석 등이 했던 발언이다. 노동기족이라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배달의 열차 돌아갔을 때 한 말이다. 어떡하려 이거를 이야기죠.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랬는데 그 말에 그 다음에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고 그걸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국민경제가 무너져도 자본은 살아나가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노골적이고 본격적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일련의 일관성을 보세요. 시장으로 이미 권력이 넘어갔다가 말하는 순간 나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노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걸 직선제 대통령이 하면은 그걸 하는 건 안 해야지. 그 경박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윤석열을 해서 자본은 살아남을 거라 말하는 건 이건 국민 경제에 대한 협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들은 그냥 참아라였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현 정세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반노동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만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 이후에 자본주의 앞에서 국내 대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정권의 차이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세계 자본주의 전지구적 정치 경제학적 질서의 전환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동료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택되었고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고 그 통치의 방식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뒷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갈 것 같지만 그냥 터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세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다. 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정치 경제학적 질서의 불안정감과 반동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한국 자본주의 저성장 체제와 자본의 공세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약간 밉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 상황 때 우리는 어떤 정치를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들 뭘 원했지? 이재명을 원했죠. 이재명을 왜 원했지? 민주주의자라서 원했나? No! 이재명이 스트롱맨이었잖아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잡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자 생각해봐. 민주주의한테 과연 민주적이긴 했나?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밉상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놀랐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방문을 보면서. 팬데믹 벌어지니까 진본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강한 조치를 막 이야기를 하고 왜 빨리 방역을 안 하냐 그러고 신천지를 왜 안 뒤지냐 그러고 나는 그다지 자유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자유주의 아닙니다. 저는 자유주의를 좀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민주주의가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만상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이 좀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신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데 윤석열을 만들었다는 건 그 이야기예요.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철저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치 가능했던 이유도 또 철저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제 태제는 노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네밀레의 시를 요즘 많이 인용하더군요. 한국은 사회주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을 잡고 노조를 탄압하는 데서 시작하죠. 조국 사태 이전에 노조 탄압은 연전에 있었습니다. 왜 조국에 와서만 나한테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사회 집단의 시민권을 보장된 시민권을 자의적으로 흔들거나 보장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유보하거나 해체하면 모든 정치적 시민권, 심적 자유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을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노동 존중 민주주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정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표 코멘트를 하시기로 지금 돼 있어요. 권 박사님은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산업은행 앞에서 발언자로 같이 만났는데 모르시겠죠. 저는 거통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데 사파기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파기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파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사회적 파업이라고 하는 기금을 제안하고 그 운동을 하셨구나. 굉장히 저런 아주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뭔가 그때도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아주 공감이 되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그래서 따라가기는 어려웠는데 오늘 제가 따로 토론문을 미리 받아서 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뭐 서로 여의치가 않았고요. 근데 제가 그날 우리가 만났던 그 자리도 산업은행 앞이었다라고 하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금융자본이 결국은 우리 전체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앞으로 인류 사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좀 주목해야 될 이 노동 인권 문제라든지 노동 인권, 노동 존중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그리려면 이 금융 자본의 문제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요즘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 고용노동부 앞에 노동자들 그 파업 그리고 해고 그 복직투쟁 하는데 가면은 그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싹 돌아보면은
어느새 다 은행, 증권, 그리고 카드회사, 이런 빌딩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금융자본의 횡포, 뭐 폭주, 이게 이렇게 눈에 다 보이게 이렇게 빌딩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그 동성장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제도 그 철거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 싸움하고 있는 현장을 갔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철거 투쟁하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시행사가 어딘데요? 했더니 뭐 시행사가 어딘데 그러면 그 시행사 뒤에는 이게 어떤 금융 은행이나 정권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어딘지 잘 찾아봐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유사하게 철거 투쟁을 어느 단위가 했을 때도 결국은 해결할 때 보니까 어떤 정권의 대표가 뭐 해결하라고 어느 그러니까 막 계속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한 이후에 그게 한순간에 풀리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플랫폼 기업 뒤에도 결국 금융 자본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결국 이 노동 문제는 금융 자본의 행보와 그 싸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은 이제 저는 이제 선교회 차원에서 영등포 산성교회 차원에서 아마 저한테 토론을 하라고 토론자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저희 사실 기독교 운동도 지난 한 20년 길게는 한 30년 정도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주요하게 보진 않았잖아요. 심지어 저희 영등포 산업성교회도요. 2000년대 이후에 한 20년 정도는 뭐 조금 더 당기면 한 25년, 한 30년 가까이는 사실 이런 7, 80년대 노동운동의 산업성교회는 매우 선도적인 어떤 선도에 서서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는 사실 협동운동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치중했거든요. 제가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은 제가 협동운동, 제가 총무를 하면서도 협동조합 이런 살림을 하다 보니까 경영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수지를 맞추는 게.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감정까지 느꼈냐면 임금 인상 요구하면은 미운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사업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임금 인상 요구하고 그 노동시간 막 빨리 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저 자영업자들은 저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겨우 벌이를 하는데 왜 우리 생협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권리만 요구하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혹은 우리조차도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이미 민주노총이라든지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반발심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뭐 억대 연봉 받으면서.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경찰동물 4% 정도밖에 대기업 노조가 4% 정도고 뭐 평균 임금은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냥 프레임이 1억 받으면서 1억 이상 연봉 받으면서 하는데 다 쏠리고 실제로 저도 그냥 자영업 같은 생협 이런 걸 막 경영하다 보니까 맨날 총파업 저런 이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사실상 경영해보니까 굉장히 힘드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다시 산업성교에 와가지고 지금 아니다 이 노동 문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는 그 경험에 딱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노동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참 힘든 거야. 뭐 이런 감정이 자꾸 끄달렸는데 제가 다시 산업성교회에 2020년에 와서 그때도 이 교계 언론사에서 최저임금 이 정도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불과 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최저임금 한 12,000원, 15,000원이라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실질 임금이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3%나 라면 값이 올랐으면 2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200만 원, 210만 원 안팎인데 250은 있어야 사는 건데 그러면 최저임금 그렇게 요구하고 증세 그 부자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 더 내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루치 생활비는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보여지고 고백이 되니까 이게 뭐 어떤 지금 박사님 하신 이야기와 맥락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생각하니까 노동시간 단축해야 되고 왜냐면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떤 사회가 와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도 하기 어렵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삼성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노동훈련 다시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여기 오면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고 정말 노동은 신성한 게 아니고 노동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만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그 노동이 신성하지도 않고 노동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지옥 같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 이제 노동훈련 시켜보니까 건설 노조 지금 50일째 이렇게 이제 양해동 열사가 50일째 됐는데 우리 학생들 증언이 그래요. 아니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대충 아무 데서나 해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보니까. 그리고 정말 뭐 지금 물류창고 이런 데서 일해보면 뭐 오후 4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한두 시에 퇴근시키는데 완전히 인간관계도 없고 그냥 어떤 전광판의 지시에 따라서 일해야 되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학생들 훈련을 시키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는 만큼 한국 교회는 다시 깨어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우리가 정말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게 뭐 러스킨의 그 제목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비유, 포도원 일꾼들 일을 1시간밖에 안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루치 생활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건 작게 했건 간에 하루치 생활비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나라. 그런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좀 기독교 운동은 새롭게 주목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 갔을 때 생명경제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때 아니 왜 생명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노동자가 없냐. WCC든 CCA든 뭐 NCC도 그렇고 URM 데스크가 이미 사라진 지는 지금 UR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부서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이야기하려면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이 인권의 문제 이런 것, 노동자 주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뭐 기업주와 정부와 어떤 그냥 가게 뭐 이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생명 경제에는 반드시 노동자가 주체로 참가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8월달에 노동을 가지고 WCC에서 생명 경제 포럼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말레이시아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 이 노동에 대해서 좀 우리 기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는 새롭게 그동안은 조금 어떤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운동은 조금 미조직 노동자,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로 가야 된다 했지만 제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그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손은정 목사님까지 이제 논찬을 하셨으니까 이제 질의응답도 좀 같이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고영수 박사님 잠깐 뭐 응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그 사람은 질의응답을 꼭 응답. 네, 반갑습니다. 일단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제가 이제 민기업의 노동위원장을 한 3년 반 했었거든요. 2016년에 2015년까지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민기업 노동위원장 그만두기 전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민중조직, 뭐 노동단체 이런 개념들도 다 사라져버린 운동 지형이긴 하지만 일종의 매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옛날에 종로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종로가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민기업도 마찬가지 교수단체들, 변호사단체들, 종교단체들, 가톨릭, 기독교, 뭐 종교쪽까지 포함해서 노동연대를, 제가 맨날 그런 또 오지랖이 좀 있어요. 뭐 아이디어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48개만 하다가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에 왔던 그 노학연대처럼 그거 말고 다른 건 어쩌면 그런 매개 조직들이 노동연대체를 상설적으로 구성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곧바로 뭐 그냥 각자 알아서 이사를 가는 것도 있고 조계종에 또 들어있고 이러지 말고 좀 조직적으로 우리가 좀 움직여보자. 그리고 이제 역할들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민변의 권영욱 변호사가 또 노동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서 잘 됐다 해갖고 이제 종교정에 또 노동위원회 또 양안운동지가 있고 해가지고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는 뭐 이제 참여연대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3번 정도 만났었어요. 그리고 토론회도 했었고 제가 저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민기업 노동위원장을 진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도저히 이제는 시간을 여기까지 계속 쓸 수가 없다 싶어서 제일 이제 찝찝했던 게 그 네트워크였어요. 노동사회 네트워크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양안운동지하고 등등에게 맡기고 여러분 잘 오시라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느냐면, 그때 뭐 카톨릭 노동사무위원회 김승진인가? 뭐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때 왔는데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 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듯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끊고 다른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노동사무위원회도 사실은 이제 빈민사업하고 비슷하게 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활동조합 운동을 했다는 사람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이 빠져버린 거예요. 저 질문하고 싶은 거야. 노동이 배제적인 민주주의가 지난 30년을 지나왔는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좀 미안한데 여러분께서는 왜 그걸 못 보셨나요? 라는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서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그때 신성철 민주노총위원장도 와서 바로 토론하고 했는데, 나왔던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놀랬는데, 민주노총이 강하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단지 뭐 정부만, 정치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강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공장 그 중학 남성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그들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민주노조의 성과를 가장 많이 가졌고, 그들이 또 중심이고, 대의원대회를 하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그들이 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심지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결정권은 현대자동차 대의원대회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니까. 저는 그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의원대회 구조 바꿔야 하고, 비정규직에게는 30명이나 50명에 한 명씩 대의원을 보내라 그래라. 그다음에 대공당은 500명에 한 명인데 그렇지만 1000명에 하나 보내라. 그런 수가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다. 그게 바로 어포머티브 액션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 아주 길어져 있는 운동장이 자본에 대해서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 차별을 바꿔나가는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민주노총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2천만의 노동자들의 상태가 민주노총이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 고작 10%도 안 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에요. 한국노총까지 포함해서 둘이 합해서 180만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 180만을 보고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점과 이미지를 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버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한국의 시민사회들에 의해서 한국의 노동계급의 가장 다수들이 버려졌고 방치됐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약간 좀 센 이야기인데 그 점에서는 모든 사람의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업의 분신이라든가 그런 악담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유주의자고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인 대통령이 주검으로 주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태도거든요. 2000년 초반에 배달로가 죽었을 때의 상황이 비정규직이 3, 4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 배제된 노동권 속에서 어떤 노동조합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분신을 한 겁니다. 그게 고 양해동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양해동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그때 배달원은 지지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걸 애매하게 처신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지 약간 애매하게 말했던 건 사실 이런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분신했던 거나 지금의 분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신은 가장 극단적인 개인적 처방이에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슬래시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핸들링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그 점에서는 민주노총도 반성을 좀 촉구하지만 동시에 소위 말하는 건전하다고 하는 이 시민사회도 사실은 매우 계급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지점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토론이나 질문이나 이런 거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전체 사회를 이렇게 쭉 우리 지난 몇십 년간의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개략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3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젊은 아이들을 보면 그냥 대기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보니까 저희 같은 9세대는 그 정도 직장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살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젊은 아이들은 그냥 그 대기업과의 그 임금 격차가 너무나 심하니까 그걸 가고 싶은 그 욕망이 그냥 전체의 모든 아이들의 그 기준이랄까? 지금 현재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오늘 좀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이제 좀 궁금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질문이나 코멘트를 여러 사람이 쫙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저는 한경균 목사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저하고 같이 책을 후배들하고 이 노동 문제에 관련된 책을 2권을 좀 선택해서 읽고 있는 과정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독일 노동 문제 소개하는 노동 4.0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네, 그런데 이제 2가지 반성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영등포 산업선교회나 직접 관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조금 관심 가진 거 말고. 그래서 다시금 이런 책과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세상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이 변화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시민권들이 이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가 너무 나이브하게 이거 옛날에 우리가 노동자 편이었다라는 추억으로 놓쳤다.
그래서 굉장한 반성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 박사님 이제 제가 구글 서핑을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그래서 제가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아니 노동이면 충분한데 왜 민주주의 체제를 건드릴까? 근데 오면서 조금 기사 읽은 거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지금 노동 문제는 정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 제가 뭐 다 이해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왜 굳이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노동을 이게 갖다 붙여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소를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격한 공감이 최근에 일어났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무현이냐 문재인이냐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체제, 이 민주주의 체제 또 민주 시민들의 그 시민사회 결합으로서 이 체제 속에서 노동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정확히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오늘 권 박사님 이런 발제하는 자리에 한번 제가 나타나서 육성으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원고 받을 수 있나요? 네, 제가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다른 질문하세요. 뭘까? 저도 역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동이라는 걸 해봤다는 사람입니다. 건설 노동이라는 걸 뭐 길지는 않지만 1년 4개월, 개월수로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그 택배 그 상하차 그것도 한 15일 정도 해봤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역시 기업가였기 때문에 기업가로서 일정도 잘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다녔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민주주의와 직접적 연결이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리고 그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까먹었는데. 김혜수? 예. 말씀 짧게 할까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지금에 와서 솔루션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어떤 솔루션이 클리어하게 한 번에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뺏어서 다시 주면 됩니다. 뺏어서 기본소득 제도 같은 걸로.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시스템을 그 뭐 노무현의 무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명박의 그 간악한 꼼수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의 안희항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꼬여있어요. 그래서 그냥 코멘트를 얘기한다면 네. 그 정도로. 예. 저는 사실 그 87년도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인천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를 만들어서 노동운동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만들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도 책도 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이제 빈민선교만 주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여튼 지켜보는 상황으로 왔는데 사실 나는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노동운동을 좀 정신 차리겠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역설적으로. 정신 차리게. 네, 하도 아니 우리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 뭐 할 때 보면 사회 분위기는 별로 노동 이야기 그것도 안 하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뭐 하는 것처럼 막 다 선전되고 흘러가는 흐름으로 갔었어요. 따지고. 근데 들어가서 시민운동하는 사람도 다 이게 뭐 이상한 사람으로 국민들 할 때 반은 그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의 흐름으로 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더군다나 뭐 우리가 지지했던 정권에 대해서
정확한 그 사람들의 정치를 하는지 뭔지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혜택 받는데 약간 더 안이한 식으로 일을 해온 과정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영숙 박사님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소장이라 그러시는데 그 연구소 그런 연구소 하는 분들도 한번 자가 진단하면서 좀 새롭게 우리가 이 노동운동을 좀 하고 이 사실은 그 대기업 노동조합들도 좀 이렇게 좀 자기 속에 빠지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노동 현실을 보면서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약간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고른 박사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 정도에서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이틀 동안 그 거제도 갔다 왔거든요. 민주노동연구소 역할 이야기하고 왔는데 사실은 사실은 제가 되게 민주노총을 비판자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맹렬한 비판자이기 때문에 당해하거나 또 그 때문에 더 반대로 그만큼 미움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당신마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7년 이후에 이 노동 현실은 그냥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제대로 성찰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고 자신의 민주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비판하지도 못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노조 운동이 자신의 성과에 취해서 실제로 전 계급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내셔널 센터로 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물론 자본과 국가가 강했죠. 이 자본과 국가가 강했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체제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넘어서 자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가의 성격을 우리는 또 다른 데서 많은 데서 보잖아요. 소승리에서 보고 강정에서 보고 지금의 집회 시위를 다루는 방식에도 봅니다. 우리는 공안기관 얼마나 축소됐고 우리는 얼마나 검찰 권력을 엘리트주의 뺐는지 한국의 87년 헌법은 얼마나 더 정확했는지 그 다음에 그 헌법만이 아니라 맨날 저는 헌법 이야기하지만 헌법은 사실은 이론만인 것이고 그 헌법보다 법률에 의해서라는 조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률들은 어땠으며 그 법률을 시행하는 시행령들은 어땠으며 국가기관들에 대한 제어와 통제는 어땠는가 이 모든 게 사실은 좀 문제들 속에 깔려있다고 봐요. 노동정책의 문제는 단지 노동정책만을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에도 다시 또 반복되고 재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정권 하나를 바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정부에서 저 정부로 정치 권력의 변화를 계속 가져오는 게 민주주의인 걸 다 알아요, 이제는. 그게 바로 민주화니까.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가 성공했어요.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거는 다른 정치 세력이 연속해서 집권을 하고 다음 정권을 넘어가면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얘기해요. 사회학에서. 우리 이미 그걸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 모양이고 실제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키워나가는데 어떤 핑계거리처럼 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는 걸 제어하는 제어 능력이라든가 어떤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 인민주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는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급의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급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민주주의자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계급이라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그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는 이야기만 하면서 국가법 그대로 두고 근데 빨갱이, 즉 사회주의 없이 그 계급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주의자가 되든 사회주의 체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이전에 계급의 문제를 자본주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실천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좁은 정책 민주주의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노동연구소를 만들 때도 아까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노동사회학자이고 여러 같이 모인 사람들 그쪽이 공부하는 사람이 주축이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자본주의와 노동연구소가 왜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당연하지 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해야죠. 자본주의를 어찌할 거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민주주의 노동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야기죠. 제가 말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훨씬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지 상식이 전혀 올바른 건지 한번 고민 더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을 이제 끊임없이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세션도 사실 법과 정치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생각해요. 사실은 직업의 문제는 그렇고 아까 말했던 플랫폼 노동, 금융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의 노동은 이전의 노동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노동계급이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단일하지 않아요. 산업계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회는 노동사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노동이 없지 않거든요. 노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고 이제는 옛날 이야기를 또 이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옛날 것들, 낡은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다 응시하면서 다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솔루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좀 하자면 솔루션은 한 번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법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노동 문제라는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노동은 존재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존재를 존중하든 그 노동 안에 벌어지는 일을 적대로 풀든 아니면 혐오로 풀든 합의로 풀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적대라는 개념 인정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노동 적대라는 개념을 계급 적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근데 그걸 문제라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 덩어리 문제 일부가 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해법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라는 표현하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론과 실천을 연결해야 되고 그 속에서 대안을 추구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생각의 힘을 좀 믿는 편이에요. 생각이 말의 씨가 되고 행동의 씨가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25년 혹은 35년의 민주화 이행 35년, 비정규도입 25년을 바라보면 아까 제가 막 여러 가지 비판했는데 저는 그 생각도 틀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들이 올바르고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면 아니면 생각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서로 그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다면 우리 모든 걸 그냥 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면 그게 바로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먹는 것 같나요? 여하튼 그런 면에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고 공부를 했던 이유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에서 차근차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동지들을 기합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찾고 이러면서 공부를 같이 할 사람들도 도반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시간을 저희 남은 편이다가 저희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 공부해서 남주자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